나이를 불문하고 당뇨는 혈당을 잘 조절하더라도 말초신경염증, 그 다음에 신증,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더욱더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당뇨는 반드시 졸업할 수 있는 병이고요. 10년 된 당뇨를 단 7개월 만에 졸업하셨던 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70대가 넘든 10년이 넘은 당뇨든 제가 당뇨 졸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당뇨마니아 정로점 대표원장이고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도 당뇨를 반드시 졸업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 전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당뇨 관련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전 통계를 봤을 때보다 더 증가를 했던데 당뇨 전 단계 인구가 지금 1,600만 명, 당뇨병을 진단받은 인구가 600만 명, 도합 2,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뇨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젊은 당뇨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뇨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질병이다 보니까 2008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질병부담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두 번 다 당뇨병이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긴 했는데요. 그만큼 당뇨가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하루 종일 음식 신경 쓰느라 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거든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는데요. 한 분이 어느 날 한의원에 오셨는데 발이 퉁퉁 부어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신발 밖으로 이렇게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본인은 당뇨가 있었고 잘 관리를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40대 남자분이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에 진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불이 흥건히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한의원에 이제 오셨는데 이거는 무조건 큰 병원에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그 뒤에 괴사가 돼서 발이 썩어가서 결국 또 한의원 치료를 병행을 하셔가지고 한두 달 만에 괴사가 치료가 됐었는데, 굉장히 당뇨는 이렇게 급격하게 괴사가 진행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나이를 불문하고 당뇨는 이런 합병증이 무서워서라고 하잖아요. 네, 합병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합병증에는 미세혈관 합병증 그리고 대혈관 합병증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잘 조절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참 문제이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혈당을 열심히 조절함에도 불구하고 미세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3대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말초신경염증, 그 다음에 신증,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미세혈관이 더욱더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바로 대혈관 합병증이라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 당뇨를 딱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합병증 위험이 많이 줄어들어요. Look Ahead라는 연구를 보면 당뇨를 단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발생률은 40%, 그리고 콩팥, 신장질환 발생률은 무려 33%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당뇨를 관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딱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에 굉장히 큰 이득이 옵니다. 그래서 당뇨를 반드시 졸업해야 되겠다. 다시 재발이하더라도 또 졸업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대개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당연히들 생각하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는 졸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졸업해야 하는 병입니다. 제가 당뇨 졸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의학적 용어는 당뇨 관해예요. 당뇨약을 끊고 당화혈수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펀메드라고 하는 의학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연구된 관해 연구만 1,300편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해 논문들을 보면 주로 체중을 감량을 해서 당뇨가 관해되더라 이런 연구들이고요. 저희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당뇨를 졸업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당뇨를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70대가 넘든 10년이 넘은 당뇨든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초기거나 젊은 당뇨들은 훨씬 더 졸업이 잘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당뇨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도전해야 하는 병입니다. 기억에 나는 분들이 많은데 비만 당뇨에 비해서 마른 당뇨가 치료도 더 오래 걸리고 더딘 편인데요. 마른 체형의 60대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분의 당화혈수소는 10%대였는데 당뇨약을 끊고 졸업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치료 과정에서 당화혈수소는 6.1%까지 낮아지고 반대로 체중은 늘었습니다. 왜냐면 마른 분들은 너무 말라서 고민이기 때문에 체중을 좀 늘려달라, 그런데 혈당은 낮춰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비만 당뇨보다 사실 더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분이 졸업을 하셨고, 저는 이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마지막 치료를 하고 나가실 때 저를 이제 문 앞에서 좀 안아주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렇게 마른 당뇨 인분들도 졸업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멀리서 오셨던 분 중에 제주도에서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10%대였는데 4개월 만에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비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체중 감량도 했고 한약적 치료의 도움도 받아서 4개월 만에 졸업을 해서 5점대로 만들어서 가셨고요. 또 충북에서 오셨던 분이 있는데 14.6%로 오셨어요. 정말 응급 상황이었는데 한약적 치료를 받겠다라고 오셔서 무려 4개월 만에 당뇨약 내하를 다 끊고 5.3%까지 낮아져서 졸업했던 분도 기억에 남고요. 70대 넘는 분이 오셔서 당뇨 졸업하는데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4개월 만에 또 당당하게 졸업을 하고 가셔서 또 기억에 남고, 또 오래된 당뇨는 치료하기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10년 된 당뇨를 단 7개월 만에 졸업하셨던 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당뇨는 초기이거나 젊으면 더 빠른 편이지만 이렇게 오래됐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당뇨 졸업에 반드시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당뇨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검사가 당화혈색소죠. 당화혈색소만 가지고는 그런데 종합적인 몸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검사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실제 저희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이렇게 수치로 검사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 검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췌장이 지쳐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췌장이 지금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 즉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요거 받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앞서서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되게 무서운 사례들을 언급해드렸는데 합병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도 있습니다. 모세혈관 검사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말씀드렸듯이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은 잘 만들어지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오는데 우리가 이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당뇨약을 먹고 당화혈색소가 6.3%예요. 그러면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6.5%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했더니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굉장히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겨우 6.3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효율이 안 좋은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은 건데 6.3%예요 라고 딱 당화혈색소 검사만 하고 가시면 혈당 잘 조절되네? 이렇게 끝나겠죠. 그런데 인슐린 분비량 검사했더니 굉장히 많은 인슐린이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까지 검사를 하면 향후에는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럼 한약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저희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자 할 때 혈당 조절과 관련된 세 가지 장부 기능을 반드시 관찰하고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가 간인데요. 간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예요. 대표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안 좋으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가 음식을 대사하는 장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식후 혈당이 잘 안 잡히겠죠.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심장인데, 심장은 스트레스와 수면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수면이 안 좋으면 당연히 혈당이 많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심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부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장기 중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 간은 평소에 내가 간 수치가 좀 높다거나 아니면 지방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간 수치가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간 기능이 안 좋은 겁니다. 혹은 손톱에 세로줄이 있다거나 아니면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간 수치랑 상관없이 간 기능이 떨어진 거라서 혈당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관리든 뭐 한약적 치료든 이런 걸 통해서. 두 번째, 소화기가 안 좋으면 식후 혈당이 잘 안 잡혀요. 이런 분들 있어요. 저는 식후 스파이크가 굉장히 심해요 라든지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잘 안 떨어져요 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으면 좀 불편해요, 가스차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현미를 먹는 게 이분들한테는 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먹으면 가스차고 불편한데 혈당 지수가 낮은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현미밥을 또 과도하게 먹는 것도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장이 약한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린다 라고 하거나 스트레스 받은 날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분들은 심장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치료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결국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심장 기능을 반드시 강화를 시켜야
시켜야 혈당이 안정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장기 중에 한 가지만 문제면 다행이고요. 보통 두세 가지를 겸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어떤 장기 이상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치료를 하는 게 저희 치료의 10년 당뇨 치료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똑같이 당화지수가 6.3%로 오셨어요. 그러면 조절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해보니까 이번에는 정상 범위보다 너무 적게 분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당장은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췌장이 이미 지쳤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하지 않으면 당화지수만 가지고는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기 위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췌장이 회복되는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 그럼 췌장이 지칠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의외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진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췌장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한 번씩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최소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인슐린 분비량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혈관 검사도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모세혈관 검사는 내 손톱 밑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나의 모세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는 피 한 방울 내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누구나 쉽게 받아볼 수 있고요. 논문을 살펴보면 모세혈관 검사를 통해서 당뇨 합병증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유의미하다라고 논문에서 밝혀진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뭐 꼬여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 삼지창 같은 모양을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모세혈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모세혈관이 꼬여 있는 게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아니면 당뇨병성 신증에 가장 유의미한 그런 변화라고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검사도 아주 쉽기 때문에 이것도 3개월에 한 번씩 같이 병행해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환자분들의 모세혈관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합병증이 있는 분들의 모세혈관이 가장 안 좋으세요. 말초신경병증이 있거나 망막병증이 있거나 신증이 있어서 오신 분들의 모세혈관이 합병증이 없는 당뇨 환자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료를 하면 할수록 간 기능이 좋아지고 소화 기능 좋아지고 또 더불어서 모세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나중에 모세혈관이 이뻐집니다. 환자분들도 굉장히 놀라워 하시는데 처음에는 짧거나 유령혈관으로 희미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뭉쳐 있어서 퍼져 보이거나 출혈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세혈관이 곧고 바르게 직선으로 뻗어 있고 그리고 선명한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건강해진다는 건 결국 합병증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한국형 당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안 잡히는 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 2형 당뇨라고 하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절대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혈당이 안 잡히는 거를 1형 당뇨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낀 아주 충분히 분비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결핍된 상태도 아닌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1.5형 당뇨라고 하고요. 10년 전 통계는 한 15%, 20% 정도로 얘기했는데 저는 최근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보면서 체감해보면 30-40% 정도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적어진 상태로 내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늘고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는 췌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당뇨도 쉽게 걸리고요. 한번 당뇨가 오면 당뇨가 악화되기가 쉬워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병원에 가면 당화지수만 주로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나의 췌장 상태를 모르고 그냥 내원하셨다가 한의원에서 저희가 C-펩타이드 검사를 했을 때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진 것을 뒤늦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하셔야 되고 만약 검사를 했는데 췌장이 지쳐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치료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비만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양형 당뇨는 대부분이 비만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고도 비만입니다. 그래서 살 빼는 게 굉장히 그래도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 통계를 보면 절반은 비만하지만 절반이 비만하지가 않거든요. 절반에 해당하는 비만한 분들에게는 체중 감량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마른 분들은 오히려 힘들어하세요. 체중이 너무 빠져서 힘들다, 기력이 없다. 그런데 생각보다 혈당은 안 잡혀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만
가지고 온전하게 효과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게 바로 한국형 당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한의원에서 통계를 내봐도 마른 분들은 살이 쪄달라고 하고 비만한 분들은 체중을 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체중 통계를 냈을 때는 거의 0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체중 감량 없이 혈당을 낮춰야 하는 게 바로 한국형 당뇨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슬픈 연구이기도 한데요. 정상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서양인의 췌장을 비교를 했는데요. 같은 나이 그리고 동일한 체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췌장 크기가 12%가 작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체격도 같고 그리고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췌장의 크기가 12% 작고 기능도 36.5%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 비해서 췌장 크기가 작고 기능도 약하다 보니 당뇨에 걸리기가 쉽고요. 한번 당뇨가 생기면 악화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하냐, 한국형 당뇨 이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비만하다라고 하면 체중 감량을 하셔야 돼요. 10% 정도 체중 감량을 하면 좋은데 당뇨 관해에 관한 연구 중에 뭐가 있냐면 체중 감량을 10% 했더니 관해 가능성이 2배 높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10% 감량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면 7%도 괜찮습니다. 체중을 7% 정도 줄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췌장 검사를 했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져 있다 라는 경우에는 췌장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그런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임상을 해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할 수 있는 한약재 처방들을 구성을 했고요. 환기를 비롯한 약재들을 처방을 했을 때 췌장이 회복돼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처방을 드시고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했는데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되고 있고, 지금은 과학적인 규명을 위해서 세포실험과 동물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를 물어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췌장은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펴는 것만으로도 췌장을 좀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흉추 7, 8번 정도 위치하는데 어깨를 평소에 좀 많이 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나는 마사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흉추 뒤에 부분에다가 마사지 볼이나 아니면 폼롤러 같은 거를 가지고 자극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나는 좀 편하게 맛있는 차로 소개해달라 라고 하시면 아까 이야기 나왔던 환기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구해다가 물 대신에 차로 끓여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마시면 되고요. 환기를 연구해보면 환기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회복을 시켜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약재라고 결과가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고, 이런저런 생활관리로 나는 좀 잘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은 환기를 비롯한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 한약치료도 좀 고려해보시면 좋겠죠. 당뇨 졸업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꼭 지켜야 하고요. 우선 3가지 원칙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는 게 바로 공복혈당 달력입니다. 집에 탁상 달력 하나씩 있으시죠? 요거 하나 준비해서 아침마다 공복혈당 재면 거기다 적는 거예요. 숫자를 적고 쭉 적다 보면 평소보다 높네? 평소보다 낮네? 라는 숫자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공복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재는 거기 때문에 오늘 혈당이 유독 높거나 오늘 혈당이 유독 낮다면 이건 어제 하루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높거나 낮을 때 왜 그런지를 어제 하루를 살펴서 관찰을 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혈당이 평소보다 높다라고 하면 어제 뭘 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오늘 평소보다 혈당이 낮아졌다면 어제 수면을 좀 잘 했나? 일찍 잤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내가 뭘 했을 때 혈당이 낮아지고 반대로 내가 뭘 했을 때 혈당이 높아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립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몇 년 동안 환자분들이랑 해보니까 공통적인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3대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하셔야 돼요. 이 시간 동안에는 물 외에는 안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자 한 조각, 사과 한 조각, 조금 견과류 한 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물 외에는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긴 호흡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공복혈당은 사실 어려운 게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음 혈당이 무조건 떨어지지 않거든요. 식후혈당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운동은 너무 단기적인 욕심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서 장기적으로 혈당이 안정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리고 근력도 늘어나는 그런 긴 호흡으로 운동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3번째는 수면인데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찍 자고 7-8시간 자는 것, 이게 다음날 공복혈당을 재보면 압니다. 일찍 잤나 혈당이 좀 더 낮게 나오고, 늦게 자거나 아니면 수면이 질이 안 좋았거나 이런 날 공복혈당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 그리고 수면은 일찍 7-8시간 이상 자는 것, 그리고
뭐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긴 호흡을 하는 것, 이 3대 원칙을 80% 이상 한번 지켜보세요. 저희 졸업하신 분들이 가장 꿀팁으로 꼽는 게 바로 공복혈당 달력이거든요. 공복혈당 달력 작성하면서 3대 원칙을 꾸준히 지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뇨 졸업에 가까워지실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게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당뇨에 좋다고 말하는 걸 먹는 것보다 저는 당뇨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당뇨에 여주, 돼지 감자 이런 게 좋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루에 5번 먹는 것보다 당뇨에 안 좋은 가공식품을 5번을 안 먹는 게 저는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정제탄수화물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정제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치고 식후혈당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또 췌장이 무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탄수화물 같은 또는 가공식품 같은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습관을 더욱더 신경 써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음식을 식사하기 전에 먹으면 이게 바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꾸로 식사가 되는 거거든요. 휴대하기 편한 음식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구운 달걀도 상관없고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그리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삶은 달걀이나 아니면 구운 계란을 또 한 판으로 파니까 이런 거 사다가 휴대하기가 좋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다가 식사하기 전에 한두 알 정도 까먹으면 포만감이 미리 생기고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걱정이다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미 10년 전에 밝혀진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반대로 뒤바뀐 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간이 덜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으면 간이 덜 만들기 때문에 노른자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걱정이고 노른자를 빼고 먹는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두부도 이렇게 팩으로 파는 게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이런 두부도 또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또 쉽게 먹을 수가 있고요. 식사하기 전에 한두 팩 정도 드시면 또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세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이 젊은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맛이 없다 이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맛있게 나온 닭가슴살도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드시면 되고요. 이것도 휴대하기가 편하고 샐러드랑 같이 먹어도 맛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닭가슴살 잘 한번 활용해보세요. 혈당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게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탄수 식단까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저탄수를 하면 당장은 혈당이 좀 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탄수 식사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췌장이 나 탄수화물 별로 안 들어오니까 인슐린 덜 만들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인슐린을 계속 덜 만들다가 췌장이 나중에는 인슐린을 아예 줄여버립니다. 실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보면 특히 마른 분들이 이렇게 음식에 굉장히 또 철저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저탄수 식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한의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 범위보다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한식이잖아요. 저탄수를 너무 고집하기보다는 한식을 먹으면서도 혈당이 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밥입니다. 밥을 지을 때 100% 잡곡밥 이런 거는 또 권하지는 않는 게 현미나 보리 이런 거친 잡곡들은 소화기에 부담을 줘서 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쌀을 5, 60% 정도 넣고 나머지 잡곡은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되는 잡곡을 적절하게 섞어서 드시면 그래도 100% 쌀밥보다는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밥을 지어서 드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식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 먹고 마지막에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채소는 나물 반찬이나 아니면 야채 스틱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겠고 단백질은 뭐 두부나 달걀이나 닭가슴살이나 생선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밥을 본격적으로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덜 짜게, 덜 달게, 그리고 덜 기름지게 조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짜게 먹고 그 다음에 기름지게 먹으면 사실 이것도 혈당에도 안 좋은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아주 담백하게 덜 달게, 덜 짜게 하셔가지고 조리법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한식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냥 한식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혈당이 안정되게끔 식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통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16대 8이라고 하죠. 16시간 동안 굶었다가 8시간 동안 먹는. 그런데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간헐적 단식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안 좋다는 연구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뇨도 당뇨에 좋다는 연구도 있고 안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간헐적 단식이 두 가지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16시간을 굶고 8시간만 먹는 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시간 동안 먹을 때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먹는 경우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안 좋다라고 하는 연구는 8시간 동안 참았던 그 식탐을 막 8시간 동안 먹기 때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건강에 이득이 별로 없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복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입니다. 물 외에는 안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자 한 조각은 되겠지, 뭐 사과 한 조각은 괜찮겠지, 견과류 좋으니까 견과류 괜찮겠지 하시는데 그런 거 다 안 되고요. 물 외에는 3-4시간 동안 철저하게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3-4시간 금식을 하고 7-8시간을 자면 총 합쳐서 12시간 정도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시는 분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12시간 단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화기도 많이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수면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공복 혈당 최소 20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한번 꼭 해보세요. 근육은 혈당을 많이 저장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근육 중에서 하체 근육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체 운동에 집중을 하시면 좋은데요. 실제 덴마크의 코펜하겐 신체활동 연구소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일주일에 2-3번 정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인슐린 감수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 수치도 더 유의미하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니까 여러분도 하체 운동 중심으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가시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식후에 최소 10분은 운동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좋은 운동들이 많지만 내가 식후에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식후에 10분씩 쪼개서 운동하는 게 더 혈당 조절에 유리하다, 이런 연구 결과 들어보셨을 건데요. 식후에 10분 동안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의자에 앉지 않고 그저 청소를 하든 아니면 활동을 하든 아니면 간단한 산책을 하든 이런 운동들, 가벼운 활동들을 통해서 식후 혈당이 조절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하체 운동이 바로 스쿼트죠. 그런데 문제는 스쿼트를 잘못하면 또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벽에 붙어서 벽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벽에 기대서 내 무릎이 90도 될 때까지 내려가면 그래도 무릎에 부담이 좀 덜 가는 스쿼트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의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활용해서 내가 스쿼트를 할 때 의자에 앉았다가 올라오고 의자에 앉았다가 올라오고 하면 무릎이 과하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쿼트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무릎에 부담이 되더라, 이런 분들은 벽이나 의자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초간단한 운동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10분씩 15분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유산소랑 근력이 동시되는 운동들이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계단 타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단 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되고요. 요거 내가 체력 되는 만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계단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유산소랑 근력이 둘 다 되기 때문에 체지방은 태워주고 그리고 근력은 늘어나는 대표적인 운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 실내에 자전거 있는 분들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르게 걷기도 유산소랑 근력이 동시에 되고요. 또 나는 절 운동에 관심이 있다 라는 분들은 유산소랑 근력 운동이 같이 되고 또 마음도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 운동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당뇨는 반드시 졸업할 수 있는 병이고요. 꼭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를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발생률은 40%가 줄고 신장 질환 발생률은 33%나 줄어들거든요. 당뇨 졸업을 한 번 했는데 재발한다 할지라도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질환 발생률이 줄어드는 게 바로 당뇨 졸업입니다. 평생 당뇨 관리하면서 힘들어 하시거나 그리고 당뇨 합병증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지만 마시고 당뇨 졸업에 반드시 도전을 해보세요. 졸업을 했다가 재발이 되더라도 건강
건강상 이득이 엄청나게 큽니다. 졸업을 반드시 하시고요. 졸업하신 분들을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종이 있었다거나 소화기도 안 좋았다거나 두통이 있었다거나 이런 다른 재반 증상들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평생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졸업하시라는 것, 이 말씀 꼭 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